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사망할 위험이 43% 떨어지고요. 심근경색 14%, 뇌졸중 12%, 심부전 16% 위험이 감소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낮아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를 점검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수치예요. 혈당 검사하고 비교해보면 혈당 검사는 측정할 때 그 순간의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100이다, 지금 15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식사 직후에는 높게 나오고 공복 시에는 낮게 나오고 또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수치예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내가 방금 뭐 먹었다고 0.1 올라가고 운동한다고 0.5 내려오고 이렇게 변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가 현재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어요. 또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어서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이런 합병증 발생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미세혈관 합병증이 37% 감소하고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절단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43% 떨어지고요. 심근경색 14%, 뇌졸중 12%, 심부전 16% 위험이 감소합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게 당화혈색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혈당을 계속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불규칙하게 자면 또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큰 요인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상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간에서 포도당 방출이 더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폭식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영향이 큽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혈당 처리 능력이 약해져요. 일주일에 5번 한 30분 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하시고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건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족력 있다고 해서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닌데 미리 신경 쓰면 더 좋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어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도 영향을 줘요. 장내 세균총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섭취하시는 게 당화혈색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변비가 있느냐 이 여부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데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땐 혈당이 올라가요. 감기 걸리셨을 때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질병 걸렸을 때 되게 피곤할 때 이럴 때 혈당이 확 상승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피곤할 때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에는 충분하게 잘 쉬는 거, 규칙적으로 자는 거, 적절하게 회복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혈당에도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진료할 때 저희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재 얼마나 높은지, 당뇨약 뭐 먹고 있는지, 체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 얼마나 하시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체질은 어떤지, 오장육부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환자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부터 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대체로 효과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체중만 줄여도 당화혈색소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되게 가장 확실하면서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체중 감량을 해주셔야 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요. 그러면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해야 되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면서 췌장 부담이 감소하고요. 실제로 체중 감량이 당뇨 치료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이 좀 쉽지가 않은데, 비만한 경우면 과식하지 말고 야식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살이 좀 빠집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4시간 공복 취침입니다. 4시간 공복 취침은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 취침을 하시는 건데, 이게 혈당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4시간 공복이 중요하냐면 자기 전에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면서 혈당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소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자야 수면 중에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요. 밤에 간이 해독이랑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서 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슐린 감수성도 좀 높아지고요. 만약에 저녁 6시에 식사하신다. 그러면 6시 반쯤에 식사가 끝나면 밤 10시 반에 주무시면 딱 4시간 공복입니다. 이 공복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견과류 조금, 과일 조금, 아니면 영양제나 몸에 좋은 거 조금,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완전 금식을 취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많이 낮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늦게 먹으면 수면 중에도 혈당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야식은 메뉴 불문하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금식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야식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뭐를 요만큼 조금만 먹는다, 아니면 견과류 몇 조각 먹는다, 과일 하나 먹는다, 이 정도는 혈당에 별로 무리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소량의 식사라도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건 다 야식이고, 이게 혈당 관리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번째는 수면을 꼽겠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는 좀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수면이 혈당 관리에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낮아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농도가 상승하고 심장에도 안 좋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없이 당화혈색소를 낮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진료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60대 남성분이세요. 어제 한의원 왔다 가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0.3%에서 6.5%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당뇨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이신데,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당화혈색소가 10.3%로 굉장히 높으셨고요. 공복혈당도 거의 200이 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 권유받고 이제 한의원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 이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맞춤 한약 처방해서 드시고요. 약간 과식하던 경향이 있으셨는데 식단도 적정량으로 조절하셔서 되게 모범적인 식사하고 계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을 한 알 끊으시고도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낮아졌습니다. 공복혈당도 많이 안정화돼서 처음에 오실 때는 200 넘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에서 120대 사이로 나오는 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100 미만인 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 졸업을 향해서 꾸준하게 치료 중이십니다. 이분은 한약 복용도 안 빼먹고 정말 꼬박꼬박 잘해주셨고, 생활관리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실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성실하게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실천을 해주셨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유지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잘 만드셨습니다. 저는 당뇨 치료할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당뇨 치료는 2인 3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해야 되고 환자분도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가장 환자분에게 맞는 좋은 한약을 처방해야 되고, 환자분도 제가 말씀드린 생활관리를 실천하셔야 이게 둘이 같이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 없이 한약만 먹어도 졸업이 어렵고, 한약 없이 그냥 생활관리만 열심히 해도 어느 선 이하로는 절대 안 낮아집니다. 졸업을 하려면 의사도 열심히, 환자도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 혈색소가 높게 나오면 다른 시간대에 혈당이 높다는 뜻이죠. 식후 혈당은 이 조절이 되는 수치예요. 뭐 만약에 식후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운동하거나 평소보다 좀 밥을 덜 먹거나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오늘 식후 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 혈색소는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식후 혈당은 변동성이 되게 커서 뭐 한두 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 식후 혈당이 완전히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실 수가 없고, 또 식후 혈당이 항상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 뭐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되게 높거나 뭐 수면 중에 혈당이 높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찾아내려면 이런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달고 있으면 24시간 내내 계속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에 언제 혈당이 오르는지, 뭐 내가 공복에 높은지 자는 동안 높은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 혈색소가 되게 높아서 당뇨로 진단받고 놀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시간대 혈당이 되게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뭔가 순간의 혈당으로는 당뇨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그냥 한두 번 재보고 나는 괜찮네, 나는 당뇨 아니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뇨 관해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하고 혈당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당뇨를 치료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이 사실 당뇨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활을 완벽하게 100%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한 70% 정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지킨다고 하면 막 너무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데 70% 정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졸업했다고 해서 갑자기 짜장면 먹고 떡볶이 매일 먹고 이러면 당뇨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중에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해요. 너무 이제 탄수화물 아예 안 먹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탄수화물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다시 올라버리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식단을 지금부터 건강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하시는데 즐겁게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근육량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이든 운동이든 수면이든 다 하시던 대로 70% 80% 정도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균일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 하셔야 됩니다. 졸업하시면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측정하셔야 되고요. 6.5 미만이 계속 나오도록 그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에는 명상, 그리고 산책, 독서,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게 유의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왜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당화되었다는 게 포도당과 결합이 되었다라고 해서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런 혈색소가 얼마나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지, 당화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런데 혈색소 수명이 보통 3, 4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평균 3개월 정도의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당은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잖아요. 혈당은 체온이나 혈압처럼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혈당이 괜찮다고 해서 전체 상태가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병증과의 연관성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1%만 낮아져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20-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재는 혈당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재는 혈당 중에서는 그래도 공복 혈당이 가장 객관적인 편입니다. 식후 혈당은 좀 덜 먹거나 조금 더 움직이면 낮아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혈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복 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
것만으로는 낮아지지가 않고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공복 혈당을 지표로 삼아서 생활관리를 하시다가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화혈색소는 흔히 식단이나 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과 체질적 요인들도 깊이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 스트레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화혈색소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면 시간의 절대 부족과 깊은 잠의 결핍이잖아요. 밤 11시 이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가 과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잠드는 경우가 많죠. 이때 뇌는 휴식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잠든 동안에도 뇌에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복혈당과 전반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는 당화혈색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해서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처럼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모두 뇌의 에너지 수요와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때 주의해야 할 급격한 조절의 위험이나 당화혈색소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빠르게 낮추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들 사이에서 좀 자주 보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시도하는 방식은 거꾸로 식사, 현미 100% 식사, 운동량 증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접근이 겉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한약적으로는 마른 당뇨인은 대부분 소음인 체질이거나 비위가 허약한 기어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체질은 위장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기력이 쉽게 고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채소부터 먹는 식사법을 시도를 하면 위장을 더 차갑게 만들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또 현미 100%밥 역시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통이나 더부룩함, 설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무리하게 늘리면 기력은 더 빠지고 체중은 더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낮추겠다고 식사량을 무작정 줄이거나 운동량을 억지로 늘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틸 수 있는 방향과 속도로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고요. 현미와 같은 잡곡은 백미랑 5대5 정도로 섞어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은 격하지 않은 산책이나 맨몸 스트레칭처럼 기운을 덜 쓰는 방식이 적절하고요. 또 기력을 보충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적고 기력이 약한 마른 당뇨인에게는 혈당 조절도 체력 조절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혈당 수치,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체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활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놓치는 생활 습관이나 체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대부분 식단과 운동에만 집중하시면서 의외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체질에 맞는 생활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먹겠다, 저녁은 무조건 굶겠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위장은 상하고 기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기어체질, 위장이 약한 체질에서는 이런 방식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데도 정말 많이 관가하세요. 밤 12시 넘어서 자는 생활을 계속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요. 이게 공복혈당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도 혈당이 이유 없이 튀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싶다면 단순한 식단 조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는 무리하지 않고 하루 3끼를 적절히 유지하되 위에 부담이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사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수면은 최소 7, 8시간 이상 확보해 주시고 밤 11시 적어도 자정 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로 꼭 챙겨야 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이나 혹은 발끝치기나 맨발 걷기 등과 같은 실천이 스트레스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당화혈색소를 낮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는 분이 계셔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6%였는데요. 거의 응급 상황 수준이었죠. 간 수치도 높았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 생활 패턴에 맞는 음식 관리랑 운동을 알려드리고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했는데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 내알은 중간에 완전히 끊으셨고요. 당뇨 졸업을 하신 거죠. 무엇보다 인상이 깊었던 건 단순히 당뇨만 졸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졌다는 점이에요. 피부도 맑아지고 에너지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는 게 사실 단순히 혈당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 사례여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요. 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졸업에 도전하시더니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10년 된 당뇨를 졸업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뇨가 오래돼서 치료가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된 당뇨를 단 7개월 만에 졸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은 우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몰입한 상태에서 생활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적 치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잘 나온다고 안심했다가 정작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식후 혈당은 순간적인 수치일 뿐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사를 평소보다 과도하게 줄이거나 식사 직후에 일부러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을 쓰면 측정 당시의 식후 혈당은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눈속임 수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식후 혈당이 잠시 낮아졌다가 이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야간에 다시 상승하는 등 평균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기력이 약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나 마른 체형,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식후 혈당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식후 혈당 측정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당화혈색소 수치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의 간헐적 존재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식후 1시간 반이나 2시간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시적으로 튀는 혈당만으로도 당화혈색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한두 번만 나타나도 평균 혈당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루 한두 번만 혈당을 재는 방식으로는 이런 급등 패턴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지? 라는 당혹감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식후혈당보다 객관적인 편이에요.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고 잤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 않거든요.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혈당입니다. 평소에 공복혈당을 달력에다 적고 탁상 달력에다가 적으시고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복혈당이 낮았을 때 했었던 생활 관리들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관찰과 실천, 관찰과 실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하셔도 당뇨 졸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당뇨 졸업했던 분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당뇨 졸업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화혈색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당뇨 졸업을 향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진짜 졸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몸의 기능과 생활 패턴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굳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3가지 생활관리 원칙을 8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금식이에요. 졸업 이후에도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소화기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수면도 깊어집니다. 저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시간 동안 과일, 견과류 등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금식이라는 점입니다. 물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실천을 해보시고요.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밤사이 혈당 스파이크와 아침 공복 혈당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이상의 수면입니다. 당뇨 졸업 이후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졸업자들이 작성하는 공복혈당 달력을 보면 수면 패턴과 공복혈당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녁 금식과 수면만 잘 지켜도 몸이 당뇨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졸업 이후에는 당장 수치 반응을 기대하며 하는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몸의 회복을 돕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대, 나의 체력에 맞는 강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종류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혈당 달력 작성은 졸업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최고의 습관이거든요. 졸업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복혈당을 관찰해 주시고 내 몸의 리듬과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관찰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당뇨로 회귀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혈당 달력도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화혈색소 정상화 이후의 관리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상태를 굳히는 겁니다. 당뇨는 수치가 아니라 기능의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기능을 지켜주는 루틴을 몸에 새겨넣는 것이 진짜 졸업입니다.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뇨를 연구하고 치료해본 결과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병입니다. 또한 당뇨는 꼭 졸업해야만 하는 병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의학적으로는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당뇨 관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당뇨 관해를 연구한 논문만 1,300편이 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들인 다이렉트 연구나 룩 어헤드 연구 등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을 통해 당뇨 관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는 당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뇨를 치료한 결과 당뇨약을 끊고 당뇨를 졸업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당뇨 초기이거나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면 당뇨 졸업이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10% 체중 감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식사 습관이나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당뇨 관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체중을 감량할수록 당뇨 관해율이 분명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비만형 당뇨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중에서 10% 정도만 감량을 해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개선되고 간과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면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다이렉트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한 환자들의 절반이 당뇨 관해에 도달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졸업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체중의 약 7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거를 1차 목표로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면 또 체질도 고려하긴 해야 돼요. 특히 기어 체질,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체력이 약하고 소화 기능도 약한 그런 마른 당뇨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음식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과하게 늘리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체중은 줄고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혈당은 더
안 잡히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감량하면서도 몸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저녁 식사 후 3, 4시간 철저한 공복 유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저녁 시간에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서 혈당이 가장 더 높게 오르고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적절한 식사량을 지키고 자기 전에 최소 3, 4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만 잘 들여도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연소하게 됩니다. 이건 체력 소모 없이 실천 가능하면서도 수면의 질 개선도 되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고 체지방도 감소되는 모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단 주의할 게 공복 시간 동안에는 견과류 한 줌, 과일 한 조각 다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 금식이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식해주는 거 꼭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면서도 근육이랑 심폐지구력, 지방 연소 모두에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10분간 계단을 오르면 100kcal 이상을 소모할 수 있다고 하고요. 걷기보다 2~3배 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죠. 특히 계단을 오르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유도가 되는데 이건 단순히 호흡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량도 늘리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어 체질이라도 짧게 낮은 층부터 시작을 해서 좀 무리 없이 반복하다 보면 체력은 유지를 하면서도 지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를 하루에 3에서 5분 정도 좀 나눠서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체지방률, BMI, 허리둘레를 낮추는데 분명한 누적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이라는 원칙만 잘 지켜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해 당뇨 졸업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당뇨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 초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잦은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물을 자꾸 마시고 싶다거나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간다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 몸이 과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상태가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유독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경우도 당뇨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인데요. 이는 혈당이 잘 활용되지 못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 특히 근육이나 뇌에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은 연료가 부족해서 자꾸 쉬고 싶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경험을 하는데요. 이건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안에 산투압이 바뀌면서 눈 속에 수정 제외 수분이 들어가서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뇌에도 포도당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멍함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당뇨 초기엔 식곤증, 잦은 갈증, 잦은 소변, 무기력함, 눈 흐림, 집중력 저하 같은 신호들이 몸 여기저기서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평소와 조금 다른 이런 변화들을 그냥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생활 습관들 한번 점검해보고 당뇨 검사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당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체질 또는 장부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혈당 조절과 가장 관련 있는 장기가 바로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선 간은 포도당을 직접 저장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주는 대표 장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음식 대사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특히 식후 혈당과 관련이 깊고요. 심장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심장이 약하면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편이라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수면이 불량해지기 쉬워서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당뇨 치료를 할 때는 우선 3가지 장기 중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장기 중에 기능이 저하된 장기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게 한의학적 당뇨 치료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 간 때문에 당뇨가 왔다 그러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쉽게 충혈된다든지 손톱이 거칠어지고 세로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시안 플러시라고 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확
확 빨개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간 기능 저하임을 보여주거든요. 또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평소에 걱정이 많고 불안한 편입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대거나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밥을 먹고 나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특히 점심 먹고 식곤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현미 좋다고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현미만 100% 넣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분들 꽤 많거든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현미밥 100%를 드시길래 소화 기능이 약하니 백미를 쌀을 50% 정도 넣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잡곡들을 섞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 스파이크도 완화되고 식후혈당도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원하는 만큼 좀 늘어나고요. 그래서 자신의 소화기 상태에 맞는 음식이 좋은 거지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음식 이게 다 나한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장기가 당뇨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음식, 운동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떤 장기 기능이 약해져서 혈당이 안 잡히는지 관찰하시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집중해서 치료한다면 당뇨 졸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당뇨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습관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거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맨발 걷기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진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점도를 낮춰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접지가 되거든요. 실제로 땀과의 접지 상태를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제타전이라고 하는 혈액 점성 지표가 있는데 이게 개선되면서 혈관이 막힐 확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에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의 점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런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세혈관이 건강해져서 당뇨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합병증이라고 하면 망막병증, 신장질환,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이 세 가지 모두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관벽은 튼튼해지고 혈액은 맑아지면 그리고 특히 점성이 낮아지면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맨발 걷기 후에 잠을 잘 자요, 소화가 잘 돼요, 하체가 튼튼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저도 많이 느끼고요.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 당연히 혈당도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잘 할 수 있는 실천 팁도 알려드릴게요. 맨발 걷기는 꼭 자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흙길, 잔디, 모래사장 등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사실 요즘은 지자체나 공원에서 안전하게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점차 늘려가시고요. 전방주시 하면서 앞에 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선된 길에서 하시면 되겠고 당뇨로 감각이 없는 분들은 발바닥 상태를 매일 체크하시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맨발로 걷기 시작해보시고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 변화 속에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와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공복이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처럼 짧은 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혈당의 전반적인 경향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혈당이 낮은 시간도 있고 갑자기 치솟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패턴이 반영되어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높은 혈당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는 매번 측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들쑥날쑥한 수치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고 한순간의 혈당 수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만큼 혈관이나 세포나 신경 이런 기관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8%가 넘는다면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9% 넘는다면 그때는 그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 같은 곳에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당화혈색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순간혈당보다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올라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전체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에 반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후 혈당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혈당은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를 꼭 함께 봐야 현재 혈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로킹 4가지 방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야식 충동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중요하니까 수면 위생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길게 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30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씩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 기본 조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당뇨가 완전히 역행했단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끼 탄수화물을 120g씩 먹던 사람의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걸 인지한 다음 바로 잡고자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60g으로 줄였더니 식후 최고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몸이 60g의 탄수화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3달간 꾸준히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당연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좀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12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당화혈색소 다시 올라갑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잠깐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현직 약사로서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4가지 방패를 혈당 블로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혈당 관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3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역시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혈당 펜타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학자가 쓴 지루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정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을 직접 건강하게 만든 방법들로 실전 지식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징어 약사 혈당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